푸틴의 거짓 선동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매일같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는 것과 달리 일선에서는 러시아군 포로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군인들이 연일 전선에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단순히 승리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는 푸틴의 리더십에 의구심을 가지는 러시아 국민들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재까지 우크라이나가 2,000명이 넘는 러시아군 포로를 체포했다고 보도했으며 영국의 가디언도 우크라이나가 하루 최대 150명의 러시아 징집병을 포로로 잡아들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포로가 된 러시아 징집병의 나이가 10대에서 20대 초반대로 전장에 투입되기엔 너무도 어린 나이였다는 것입니다. 포로가 된 러시아 징집병들은 제대로 된 군사훈련은커녕 무기조차도 원활하게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선으로 내몰렸으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자 인근 숲이나 마을 건물 등에 숨어 있다가 투항한 것인데요. 정작 이들을 지휘해야 할 러시아의 직업 군인들은 우크라이나군이 공격을 감행하자 모두 도망치기 바빴다는 징집병들의 증언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흔히 훈련 수준이 빈약한 군대를 당나라 군대로 지칭하는데 이제는 러시아 군대로 표현을 바꿔도 무방할 정도로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준 러시아 지휘관들인데요. 게다가 러시아 징집병은 러시아의 법률상 해외로 파병을 보내거나 전투작전에 투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전선에서 어린 징집병이 포로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는 징집병의 안전을 호언장담했던 푸틴의 약속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리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러시아 내에서도 전쟁 포로를 조속히 교환하라는 요구가 등장하며 푸틴에게 새로운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쿠르스크에서 발버둥치는 푸틴의 발악에 대한 최신 소식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2024년 8월 19일 유럽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로메니아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 포로를 참수하는 영상이 입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인데요. 우크라이나의 종군 기자인 안드리 차플리엔코는 해당 매체를 통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 포로를 참수하는 영상을 입수했다고 밝히며 대신 우크라이나군의 사기와 전사자의 명예를 존중하기 위해 해당 영상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안드리 차플리엔코는 전쟁 초반부터 전장을 돌아다니며 일선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소식을 보도했던 기자인데요. 이번에는 러시아군의 참혹한 만행을 보도한 것입니다. 비록 전쟁 자체가 참혹한 행위인 것은 맞지만 제네바 협약 등을 통해 포로에 대한 비인도적인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북한, 소말리아 같은 막장 국가들조차도 제네바 협약에 비준했을 정도로 전쟁터에서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인도적인 마지노선이 제네바 협약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자국 본토가 공격받고 전투에서 수차례 수세에 몰리자 이러한 협약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포로에 대한 잔혹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는데요. 이는 우크라이나군의 공포심을 조장하고 심리적으로 반격 의지를 축소시키려는 러시아의 전략이 내포된 행위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러한 행위를 남발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크라이나의 공세가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게다가 러시아의 전황이 점차 어려워지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현재 러시아의 방어선을 괴롭히는 것은 영국의 챌린저2 전차 등인데요. 영국 전차가 러시아의 본토에 진입한 것은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사건입니다. 전차와 장갑차들이 연일 러시아의 방어선을 붕괴시키기 위해 투입되자 러시아는 쿠르스크 주변에 방어선을 구축할 병력을 확보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구인 웹사이트에는 쿠르스크 지역에서 참호를 구축할 인력을 다급하게 구인하는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해당 구인 광고는 쿠르스크 일대에서 참호를 파고 요새를 구축할 인력을 모집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역할에 따라 월급은 한화로 약 220만 원에서 550만 원 수준을 지급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더 이상 우크라이나의 공세에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 한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하지만 민간인을 투입하여 최전방의 교전 지역 주변에서 참호를 구축하겠다는 러시아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그동안의 주장대로 쿠르스크 일대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연전연승하며 적을 격퇴하고 있었다면 굳이 해당 구인 공고가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며, 설령 전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교전 지역과 가까운 곳에 민간인 작업자를 투입하는 것은 분명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결국 러시아 내에서 참호를 파기 위한 작업자를 구인하고 있다는 것은 러시아의 저항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선전 효과보다는 현실적으로 전방에서 제대로 된 진지를 구축할 여력이 없다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푸틴의 영원한 절친을 꿈꾸는 김정은이 우크라이나를 규탄하고 나섰는데요. 김정은은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공세를 두고 미국과 서방이 지원하는 용서할 수 없는 테러 행위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작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우크라이나의 키이우를 타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비방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착실하게 러시아에 대한 공세를 이어나가며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이마스를 사용하여 2개의 다리를 파괴하며 러시아의 보급로를 붕괴시킨 우크라이나가 이번에는 3번째 교량 파괴마저 성공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글루시코보 지역에 위치한 교량마저 파괴하였는데, 해당 교량은 세임강에 있는 3개의 교량 중 마지막 교량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이번 공격으로 해당 지역에 배치되어 있던 러시아군은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며 포위 면적만 700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지난 2번의 교량 파괴로 러시아의 보급로를 붕괴시켰다면 이번 공격은 마지막 남은 퇴로마저 차단하면서 러시아군을 고립시킨 효과적인 전술인데요. 교량을 집중적으로 노려 러시아군을 고립시키는 우크라이나의 전술을 두고 러시아 내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며칠 안에 푸셀강에 있는 또 다른 전략적 교량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으며, 미국의 상원 의원은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공습이 많은 상황을 뒤바꿀 것이라 역설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여전히 많은 국가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이란으로부터 제한적인 지원만 받는 러시아는 점차 힘에 부치는 상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스웨덴은 올해 가을까지 우크라이나의 군사고문을 파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스웨덴은 우크라이나에 군사고문을 배치하고 해당 인원들을 통하여 군사지원에 대한 유지관리와 예비부품 및 물자 확보에 집중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스웨덴의 군사지원은 한화로 무려 5조 원을 넘기는 규모인데요. 스웨덴은 군사고문을 현지로 파견하여 지원한 장비가 전장에서 어떻게 활약하고 기술에 대한 보완점을 찾아 보다 원활한 군사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파악할 예정입니다. 더하여 스웨덴은 자국에서 남는 물자와 장비를 기부하는 것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새로운 장비를 생산하는 것으로 지원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덧붙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데요. 여기에 더해 푸틴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새로운 지원 방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수일 내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 지원을 발표하겠다는 미국 내에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AGM-158의 제즘을 제공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미국 언론 매체인 폴리티코는 조 바이든 정부가 제즘을 지원하는데 열려있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F-16 전투기에서 활용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AGM-158의 제즘은 기본형의 최대 사거리가 370km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긴 사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사거리 연장형인 제즈미알은 약 900km의 엄청난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텔스 형상을 갖춘 미사일의 외형 덕분에 기존의 순항 미사일보다 작은 레이더 피탄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450kg의 중량을 가진 관통 탄두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시설 및 지휘본부 등을 파괴하는 데 적합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제즘을 지원받는다는 것은 더 이상 러시아 본토에 위치한 주요 전략시설과 푸틴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쿠르스크 국경 일대에서 모스크바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450km 수준으로 370km 정도의 제즘이 단번에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는 아니지만, 만약 우크라이나가 조금 더 제공권을 확보하게 된다면 F-16을 출격시켜 모스크바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제즈미알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면 키이우에서 모스크바까지 단번에 타격할 수 있는데요. 키이우에서 모스크바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750km이기 때문에 900km의 사거리를 가진 제즈미알이 도입된다면 적의 방공망 내부로 전투기를 투입하지 않고도 손쉽게 모스크바를 타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짐의 지원 가능성이 대두되는 것만으로도 푸틴은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는데요. 자신만은 절대 공격받지 않을 거란 믿음을 가지고 어린 징집병을 사지로 밀어넣던 푸틴이 이제는 본인도 얼마든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위기가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푸틴의 입장에서는 상황을 반전시키고 자신의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새로운 변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향후 러시아가 어떤 전술을 가지고 전황을 뒤집으려 할지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8월 6일 북한 불세포 지원 영상입니다. 푸틴은 북한과의 군사협정을 맺으면서 정작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동북아시아의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입에 발린 뻔한 사탕 발림으로 한국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민은 물론 전 세계 그 누구도 푸틴의 이러한 발언을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우려가 점차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우크라이나 군사 매체 꾸프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 근처 전장에서 촬영한 장갑차를 포착한 건데요. 해당 장갑차는 8개의 유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포탑을 탑재한 상태였으며 해당 매체는 이 장갑차가 비가시거리에 있는 목표물 공격을 위해 사용할 북한의 NLO-S형 무기 체계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군 전문가들은 해당 사진을 분석하면서 2018년 열병식의 모습을 드러냈던 북한 NLO-S 장갑차 사진과 유사함을 근거로 북한제 불세포 자주식 다연장 미사일로 결론을 냈습니다. 포착된 장갑차는 6개의 차량 바퀴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러시아는 6개의 바퀴를 가진 장갑차를 운용하고 있지 않은 데다가 6개의 바퀴를 활용하는 장갑차는 러시아의 우방국 중 북한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불세포는 북한이 개발한 장거리 대전차 미사일로 비가시거리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무선 데이터 링크 체계를 활용해서 최소 10km에서 25km까지 떨어져 있는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차의 교전 범위 밖에서도 공격이 가능한 사거리를 보유했기 때문에 충분히 한국 전차에도 위험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또한 적외선 및 전자광학 탐색기를 통해 주야간 작전에서 모두 운용이 가능하며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받아 정밀도를 높인 무기 체계로 평가받습니다. 발사 후 망각 방식과 발사 후 관측 및 조정 방식 모두 운용이 가능하다 보니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한 운용도 가능합니다. 이론상의 성능만 놓고 보면 북한에서 만든 것이 맞을지 의심이 될 정도로 각종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탑재한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그도 그럴 게 북한이 서방제 전차를 흉내낸 M2020 전차를 공개했을 때도 한국의 군 전문가들은 북한의 전차는 겉핥기식으로 흉내내기에 급급한 과장된 전력으로 분류하였지만 오히려 M2020 전차보다 불세 대전차 미사일이 한국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제기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북한의 군사적 지원은 장기간 지속된 전쟁으로 장갑차 등 전투용 차량의 극심한 부족에 시달리던 러시아에게 있어 새로운 전력 확충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향방을 두고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에게서 지원받은 포탄만으로는 러시아가 승세를 잡기 어렵다는 주장을 꾸준히 드러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을 통해 다수의 포탄을 지원받는다고 하더라도 정작 러시아의 주력 전력 역할을 맡아야 할 전차와 장갑차의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에 북한의 지원이 전세에 판되는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전차와 장갑차 80%를 손실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차 8,200여 대, 장갑차 1만 5,800여 대, 야포 1만 5,300문, 차량 2만 500여 대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때문에 설령 북한제 포탄이 장거리에서 화력 지원을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을 돌파할 러시아 전력의 부재를 지적하는 군 전문가의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불세포 대전차 미사일과 이를 운용할 수 있는 북한제 장갑차가 러시아의 전력 보충에 투입되었다는 것은 러시아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제 무기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다 많은 실전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일부 외신에서는 계속되는 북한의 신형 무기 공급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에서도 살상 무기 지원을 요구하는 주장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 지원은 신중할 필요가 있지만 북한이 러시아에게 지속해서 무기를 공급하는 상황은 충분히 한국의 안보에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세포 이전에도 북한이 러시아로 공급했던 무기들은 다수의 불량품이 많아 우크라이나군에서 쉽게 포획한 전력이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기술의 상당수를 나토와 한국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파악된 북한제 포탄과 미사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의 대공방어망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러시아로 지원된 불세포 역시 동일하게 한국이 북한의 신형 무기를 파악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세포는 다소 베일에 가려진 무기였습니다. 북한에서 선전을 위한 과시용으로 공개한 영상 일부를 통해 대략적인 성능을 추측해오고 있었는데 러시아에서의 행보를 통해 지금보다 더 구체적인 성능 재원을 확보한다면 한국 전차 부대들의 대응 능력을 향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북한은 폭풍으로 추정되는 전차를 향해 불세포를 발사하여 격파하는 영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영상을 토대로 한국에서는 M48 패튼 계열의 구식 전차들엔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상부 장갑이 약한 전차의 특성상 K1과 K2 전차도 상부를 공격받으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구체적인 장갑 관통 능력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한국의 K1, K2 전차를 상대로 전면과 측면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서도 불세 계열의 적대전차 미사일을 경계하고 있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역으로 적성국의 무기 수준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한국의 안보에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살상 무기를 직접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불세포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한 북한 장갑차들을 파괴하기에 적합한 무기를 지원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겐 대전차 무기로 성능 검증이 끝난 현궁이란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궁은 제블린보다 더 강력한 장갑 관통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의 최신 전차를 비롯하여 다수의 기갑 장비를 파괴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우크라이나도 2년 전부터 한국에 간절히 지원을 요청한 무기가 현궁 2기도 했는데요. 북한이 아무리 성능 좋은 대전차 무기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탑재하고 운용하는 장갑차 자체를 파괴할 수 있다면 전혀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현궁을 수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후티 반군의 차량이나 3km 거리에서 기동 중인 적의 오토바이를 격파하며 실전에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야간에도 현궁을 운용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현궁의 위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데요. 이처럼 실전에서 입증된 사례만 보더라도 북한제 장갑차를 파괴하는데 현궁만큼 뛰어난 대응 체계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한국산 무기를 지원하는 것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맞지만 단순히 구형 포탄을 지원하던 이전과 신형 무기까지 지원되는 지금의 상황은 명백히 달라졌습니다. 북한에서보다 최신 무기를 지원하게 되면서 북러 밀착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전망과 무기 지원의 대가로 ICBM 탄두 재진입 기술, 신형 전투기 지원을 요구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노후화된 포탄만 지원받을 때와 달리 북한의 군사기술 지원 요구를 무시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이번 대전차 무기 지원을 단순히 이전의 포탄 지원과 동일한 궤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7월 27일 폴란드 포탄 대량 수출 영상입니다. 이번에 폴란드가 진행 중인 155mm 자주포 포탄 도입 사업은 주로 한국의 K9 자주포와 연계된 프로젝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폴란드는 한국 방산업체 한화 디펜스와 24억 달러, 한화 3조 3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여 K9 자주포와 함께 155mm 포탄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계약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추가적인 실행 계약이 2024년 말까지 체결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폭탄이 아닌 정밀 유도 포탄 사업까지 진행하는 것입니다. 폴란드는 자국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개발한 크랩 자주포도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크랩 자주포는 한국의 K9 셰시와 영국의 AS-90M 브레이브 하트 포탑을 결합한 형태로 나토 표준화 탄약을 사용하여 최대 42km 이상의 사거리를 자랑합니다. 이와 별개로 폴란드 정부는 크랩 자주포의 생산을 위해 1억 9,600만 달러를 투자하여
국내 생산 능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을 정도로 러시아 맞서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이처럼 대규모로 155mm 자주포 포탄을 도입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벨라루스 국경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폴란드는 기존의 방산협력 파트너 외에도 한국과 같은 새로운 협력국을 통해 방위산업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산협력은 폴란드가 자국의 방산기술을 발전시키고 나토 및 유럽 방위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자국의 안보를 굳건히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자국 방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변국들에게 자신들의 국방력으로 전쟁 억지력을 보이려는 모양새입니다. 사실 폴란드가 이번 친 이후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K9 자주포와 155mm 정밀 유도 포탄을 선택하려는 이유는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K9 자주포는 뛰어난 성능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이미 여러 나라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주포에 반드시 필요한 기동성, 발사 속도, 화력 등의 면에서 대한민국의 K9 자주포가 탁월한 성능을 자랑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최대 사거리 40km 이상의 발사 능력과 분당 최대 6발의 발사 속도로 다양한 전술 상황에서 높은 효율성을 실전에서 제공하는 자주포는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과 다르게 155mm 자주포가 실전에서 사용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걸프 전쟁,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우크라이나 분쟁, 예멘 내전 등 여러 주요 분쟁에서 실전 사용되었지만 그 우수성을 입증한 자주포는 극히 드물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K9 자주포가 이런 몇 안 되는 자주포 중에도 가성비가 뛰어난 자주포로 알려져 있어 세계에서 빅히트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폴란드가 진행하는 포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포탄은 폴란드의 군사력 증강에 필요한 요건을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산 155mm 정밀 유도 포탄은 위성 유도와 관성 항법 시스템을 탑재하여 높은 정확성을 자랑합니다. 한국의 155mm 정밀 유도 포탄은 첨단 기술을 통해 높은 정확성과 파괴력을 제공하는 무기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KS-10-2와 HER 포탄이 있으며 이들은 주로 K9 자주포에 사용되는 무기 체계입니다. KS-10-2는 155mm 직경과 1.2m 길이 약 50kg의 무게를 가지고 있으며 GPS 및 관성항법 시스템을 이용해 최대 40km 이상의 사거리에서 탑어택 형식으로 전차 상부 장갑을 공격합니다. 또한 HER 포탄은 155mm 직경과 0.85m 길이 약 45kg의 무게를 가지고 있으며 고폭탄두를 장착해 최대 50km 이상의 사거리에서 목표물을 타격합니다. 이 포탄들은 높은 정확성을 자랑하며 다양한 기상 조건과 주야간을 불문하고 작전 수행이 가능하여 현대 전장에서의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포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특징으로 인해 한국의 포탄들은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 전장에서 정밀 타격 능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례로 우크라이나가 서방권 국가들의 자주포를 도입해 전장의 흐름을 바꿨던 것을 비춰보면 오히려 강력한 자주포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폴란드가 국경 지역의 불안정성에 대응하는데 가장 큰 무기 체계로 155mm급의 자주포로 설정한 것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벨라루스 국경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폴란드가 고성능 포탄 도입을 통해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려는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은 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선택한 또 다른 결정적 이유는
경제적 효율성입니다. 사실 폴란드가 한국에 방산 무기를 도입한 주요 요인에는 이런 경제적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산 K9 자주포와 155mm 정밀 유도 포탄은 성능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 제약이 있는 폴란드 입장에서 군방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폴란드가 자신들이 원하는 포탄을 대규모로 도입하기에 충분한 선택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다른 나라들과의 차별성도 존재합니다. 이미 한국은 폴란드가 요구하는 현지 생산 인프라 구축과 핵심 기술 이전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자국 내에서 K9 자주포와 정밀 유도 포탄을 생산할 수 있게 하여 폴란드의 방산 자립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폴란드에서 한국의 방산 무기를 도입하는 것은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폴란드 방산 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이미 폴란드 내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최근 국내 여론은 폴란드에 수출되는 한국산 방산 무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높습니다. 그도 그럴 게 우리 돈으로 폴란드 군비 확충만 시켜주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과 한국 방산 무기에 대한 기술 유출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더 깊게 알아보면 꼭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만 있는 게 아닙니다. 먼저 폴란드와의 협력은 한국 방산업체들이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이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방산 협력 가능성을 열어주며 한국의 방산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데 큰 역할을 하는 교두보 역할입니다. 폴란드와의 성공적인 수출 사례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도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와 풍사는 이미 K9 자주포와 호환성이 높은 정밀 유도 포탄을 개발하여 폴란드와의 협력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대규모 정밀 유도 탄약을 도입할 때 한국 방산업체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와 풍사는 이번 폴란드 사업을 통해 정밀 유도 포탄의 대량 생산과 공급 능력을 입증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향후 다른 나라와의 방산 협력에서도 큰 강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폴란드를 계기로 전 세계에 신뢰할 수 있는 방산 파트너로서의 이미지를 공고히 하고 이로 인해 한국은 유럽 방산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히게 되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폴란드가 한국산 K9 자주포와 155mm 정밀 유도 포탄을 도입하게 되면 그 효과는 단순히 군사력 증강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폴란드가 자국의 방위력을 높이는 동시에 유럽 전체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하게 되는데요. 이는 단순히 매출 증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방산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그 성능을 인정받아 수출되고 있으며 이번 폴란드와의 협력은 그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함으로써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게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방산 무기에 대한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